안녕하세요. 3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이따금 추천 목록에 영상이 뜨면 들어와 시청하고는 했는데 제 사연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글을 써봐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남의 집에 얹혀 더부살이를 했거든요. 참 기구한 사연이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고아셨고 시설에서 자라셨어요. 갓난아이 시절부터 시설에서 지냈고 친부모님은 이름은커녕 얼굴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름은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셨고 성 또한 원장님 성을 따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자란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 또한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는데 여동생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 되시는 분이죠. 고모는 학창시절부터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셨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표독스러운 성격을 가졌던 고모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고 사고를 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 고모를 제대로 훈계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오빠인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어르고 타일러도 귓등으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오셨기에 몸이 좋지 않으셨고 고모와도 썩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와 고모는 틈만 나면 티격태격 말싸움을 했고 고모는 본인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와 오빠가 있는 집구석 따위 너무나 싫다. 하루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집을 떠났고 외간 남자와 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뒤늦게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가족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결혼할 수가 있냐? 상대는 뭐하는 사람이냐? 제대로 된 직장이 있기는 한 거냐? 따져 물었고 고모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 말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병약하신 할머니를 홀로 모시며 지내오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셨죠.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시장의 국수 가게에서 일하셨어요. 두 분은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셨지만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벌이 자체가 많은 직업이 아니었으니까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 저를 돌봐주시는 분은 할머니였어요. 앞서 말했듯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오래 병을 앓아오셨기에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해 거의 하루 종일을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이불 위에 누워 계셨어요. 식사 시간이면 밥에 김치, 김 같은 반찬을 꺼내 소박하게 차려주시는 것 정도가 다였죠. 저는 그런 할머니 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놀며 보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할머니께서 저를 예뻐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 이것저것 간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할머니의 간식은 바로 기름 떡볶이예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제가 간식을 먹고 싶다고 조르면 할머니께서는 냉장고에 쌓여있는 떡국떡을 꺼내 케찹과 함께 기름에 떡을 볶아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맛있었을까 싶지만 당시에 저는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간식을 참 좋아했어요. 떡볶이를 만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할머니는 구분 등으로 가스레인지 앞에서 숨을 헐떡이시고는 했습니다. 어린 제가 완성된 떡볶이에 정신이 팔린 동안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소파에 드러누워 계시다 일어나셨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본인이 저희 부모님께 짐이 된다 생각하셨어요.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다 늙어서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이게 무슨 민폐냐? 혼잣말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저는 그저 할머니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몹시 좋아했기에 할머니 없이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언제나 일하시느라 바쁘고 저에게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하지만 그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축축한 공기와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날 저는 할머니께 라면이 먹고 싶다고 졸랐고 할머니께서는 제 성화에 못 이겨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주시고는 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할머니께서 라면을 끓여주실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그날따라 제가 라면을 끓여보고 싶었어요. 그게 화근이 되었죠. 어린 저는 냄비가 뜨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펄펄 끓고 있던 냄비의 손잡이를 덥석 잡아버렸고 너무나 놀라 냄비를 엎은 탓에 제 허벅지에 그대로 그 뜨거운 라면을 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고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셔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시다가 일단 저를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하실 수 있던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119를 부른다느니 부모님께 연락을 해본다느니 생각조차 하지 못하시고 애가 자지러지게 우니 일단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다행히도 집 근처에 동네 병원이 있었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더 큰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해주었습니다. 응급처치도 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진 탓에 저는 허벅지에 아주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애가 금방이라도 죽을 듯이 자지러지게 울었던 통에 할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기셨습니다. 더 이상은 혼자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다.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냐. 나 같은 늙은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게다가 그 일이 큰 정신적 충격이 되었는지 경미한 치매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일하던 국수 가게를 그만두시고 집에서 저와 할머니를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벌어도 넉넉하지 않던 형편에 한 명이 일을 그만둔 데다가 저와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덤으로 늘어났으니 저희 가족의 주머니 사정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졌어요.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치매 증상도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고민하시다가 아주 오랜만에 고모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고모는 어머니가 아프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빠가 장남 아니냐. 난 어머니 병원비 보탤 생각도 모실 생각도 추호도 없다. 오빠 알아서 해라 하고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결국 고모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알아보시지 못하실 때도 많았고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시거나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할머니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할머니가 왜 저러시냐, 어머니랑 할머니 사이가 좋지 않아진 거냐 여쭤보자 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그런 거라며 제가 조금 더 크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쯤이 되자 치매라는 병과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제게 사랑을 주셨던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에 할머니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돌보시며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병세가 심해지실수록 간간히 방문 틈 사이로 말싸움을 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는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중학교 입학식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 평안하게 가셨으니 나름대로 호상이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말이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은 몹시 슬픈 일이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한편으로 다행인 일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의 간병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셨고 그 말인 즉슨 벌이가 2배가 되니 형편이 조금이나마 넉넉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는 말로만 전해 듣던 고모를 처음으로 봤어요. 제 상상 속의 고모는 조금 더 괴팍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만난 고모는 덩치도 작고 평범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였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유산 문제를 놓고 장례식장에서 말싸움을 하셨어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분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고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고모는 식장에 찾아오자마자 유산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몰래 숨겨놓은 거나 빼돌린 돈 없냐 따지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프신 할머니를 나몰라라 하고 가족들하고 인연 끊고 지낸 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돌아가신 분 앞에서까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꼴을 보니 속이 끓어올랐다며 아버지께서는 앞으로는 본인도 동생 같은 거 없다 생각하고 살 거라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가족은 빠르게 안정을 찾게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승진을 하셨고 저도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며 어머니도 저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남은 인생 호강시켜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생활은 얼마 지속되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족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시던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커다란 기계를 다루셨는데 불량 제품을 수리하던 와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숨기셨지만 사람들이 떠도는 말로는 아버지께서 몹시 잔인하고도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공장 측에서는 사건의 발생 이유는 기술자였던 아버지의 실수 때문이었다. 공장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사고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공장 측의 기계 결함으로 일어났다고 증언해 주었지만 소송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받은 몇 푼의 보상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시던 국수 가게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술만 드셨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식탁에 앉아 안주도 없이 소주만 연신 들이키시고는 그대로 식탁에 엎어져 잠들고 술에 취해 아버지 이름을 하염없이 부르시기도 하고 저를 꼭 껴안으시고는 아이처럼 우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서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었어요. 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학교를 가고 일상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나이였기에 일단은 어찌저찌 지내고는 있었지만 집은 점점 더러워져만 갔고 주변에서도 한참 동안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이웃들이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하고 물어오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내게서 어머니를 뺏어가지는 않을까 겁이 났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러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꼭 바람 앞에 촛불같이 위태로워 보이셨거든요. 학교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어머니께서 멀쩡히 살아계신지 확인했어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께서 사라지시지는 않을까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이대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저를 본체만치 하시고 항상 술만 드셨지만 그런 어머니라도 상관없었어요. 어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버리신다면 전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질 테니까요. 혹시나 어머니께서 저를 버리고 가버리실까봐 무서워 어머니께 불만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머니께서 편의점에서 사오신 주전부리 몇 개를 꺼내 먹었고 학교에서도 생수로 배를 채웠어요. 급식비를 몇 달째 미납하자
이상하게 여기신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을 하시겠다 하셨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바쁘셔서 급식비를 깜빡하신 거다. 굳이 오실 필요 없다.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막았지만 선생님은 그거 외에도 요즘 제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다며 꼭 가정 방문을 하셔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어머니의 상태가 들통이 날 테고 혹시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버리는 게 아닐까. 이대로 난 고아원에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온갖 상상이 들었고 다음 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눈을 뜨니 다음 날이 밝아 있었고 약속했던 대로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선생님을 맞이하셨고 선생님께서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저희 집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널 때리고 그러시지는 않았니? 나쁜 말을 하셨다거나.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선생님이 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어머니께서 너에게 못되게 구신 적 없니? 없다니까요? 도움도 필요 없고 걱정해 주실 필요도 없다고요. 저는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담임 선생님께 화를 버럭 내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이런 저의 대답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지셨는지 담임 선생님께서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셨고 결국 경찰들이 집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얼마 전부터 월세가 밀려서 이상하다 생각했었다며 어떻게 애를 두고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냐 혀를 끌끌 차셨고 경찰들은 저희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경찰관들 앞에서 엉엉 울며 우리 어머니 잡아가지 마라.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매달렸습니다. 항상 죽은 듯한 눈으로 술만 드시고 멍하니 지내시던 어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시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 하셨고 경찰에서는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점, 보호자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과 격리 대신 보호관찰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한동안 시설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상태가 좋아지셨고 과거를 몹시 후회하며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치료가 끝나고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자 머물 곳이 막막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월세를 오래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었고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아버지 목숨값으로 받은 보상금 뿐인데 어머니께서는 그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쓰고 싶지 않다 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고모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모는 어머니의 연락을 썩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교류 없이 지내던 사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 내가 언니하고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서요. 돌아가신 어머니랑 남편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줘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는 무슨 죄예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래요. 방 구할 만한 돈만 모으면 바로 나갈게요.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던 고모는 한참 동안 아무 답이 없다가 저와 어머니의 더부살이를 허락했어요. 아마 그것이 고모의 일말의 양심이었겠죠. 고모도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그리 되시고 난 뒤에 그간의 행동들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고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연히 고모와 고모부 두 분 다 저와 어머니를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동네에서 통닭집을 하셨는데 고모부께서는 원래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본인 발로 회사를 나오셨다고요.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사실은 정리해고를 당한 거라고 했어요. 고모와 고모부는 사이가 썩 좋은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고된 장사가 끝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항상 술에 취해 말싸움을 하시고는 했어요. 고모부는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오빠 처자식까지 집에 달고 살아야 되냐. 당신 나 회사 잘렸을 때
얼마나 구박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했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행동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고모도 그 말에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생색이야? 솔직히 당신하고 결혼하고 내내 고생만 했지.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 회사 잘리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일 안 하고 버틸 때 내가 온갖 일 해가면서 애 키우고 당신 먹여 살렸어. 지금 가게 일도 사실상 거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기껏해야 청소하고 집 나르고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좋으시다는 분이 기껏해야 통닭집 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혼자 살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고모부는 당신 지금 말 다 했냐? 당장 저 거머리들 쫓아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렀고 저와 어머니는 방 안에서 숨죽이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집에서의 시간도 지옥 같았지만 학교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믿고 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 알코올 중독이 되셨던 이야기, 집이 쓰레기장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경찰관 앞에서 울며 매달렸던 이야기, 그 뒤로 시설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시설을 나와 고모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그 친구는 제 앞에서는 그런 사연이 있었냐며 안타깝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뒤로는 제 이야기를 온갖 곳에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 딸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아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아이들은 전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였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데다가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니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렇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고모 집에 들어간 후로 어머니께서는 몹시 바쁘셨거든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새벽부터 일을 나가서 밤늦게서야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쓰러지듯 잠에 드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면 된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런 생활을 버텨나갔어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집이 잘 살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으셨고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새로운 거처를 구할 때까지만 잠깐 머물겠다던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고모집에서 지내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고모와 고모부는 저를 몹시 구박하였어요. 고모 부부에게는 저와 2살 차이가 나는 사촌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덩치가 작은 여자아이였는데 유약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똑소리 나는 아이였어요. 처음 고모집에 들어갔을 때는 낯을 가리기도 하고 고모가 사촌동생에게 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 단단히 일러두셨기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누지 않은 사이였지만 비슷한 또래에다가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니 점점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촌동생은 몹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본인 말 맞다나 똑똑하고 능력 좋다는 고모부를 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잘했고 성적을 잘 받아오니 고모와 고모부는 사촌동생을 닥달했어요. 그 흔한 사교육 한번 시켜준 적 없으면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끔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각종 폭언을 쏟아내며 효자손으로 동생의 가녀린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고모는 고모부와 부부싸움을 하신 후에는 항상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붙잡고 내가 너 때문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하고 사는 거다.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나한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한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사촌동생은 제게 하루라도 커서 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독립해서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과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면서요.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루빨리 어머니가 돈을 모으셔서 둘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우리 언제 이사 나가냐, 고모랑 고모부 너무 무섭다 투정 섞인 이야기를 건네면 어머니께서는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너무 피곤해 보이셨고 언제나 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들어 보이셨기에 저는 더 이상 그런 어머니를 보채거나 때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제게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왔거든요. 아무리 늦더라도 꼬박꼬박 집에 돌아와 제가 잘 자고 있나 확인하고 제 곁에 함께 주무시던 어머니께서 3일 연속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일이 바쁘신가 싶었지만 3일이 되자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도망을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고모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제게 소리를 지르시며 너네 엄마 너 두고 도망간 거 아니냐. 애초에 집 구할 때까지 잠깐만 머물겠다고 하더니 지금 몇 달째냐. 애초에 이러려고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온 거 아니냐. 너 떠넘기고 가려고. 그런 고모에게 저는 처음으로 울며 대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요. 분명 피치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실 거다.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잠에 들었고 다음날 고모께서는 제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밤낮으로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하필 쓰러졌을 당시 주변에 응급처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늦게 발견되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렇게 겁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혼자가 되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모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려 했지만 저를 책임지게 되면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저를 돌보겠다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옥 같은 고모 집에 더 머물기보다는 시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낯선 환경에 뚝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사촌동생도 있고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모 집에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고모와 고모부의 보호 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말만 보호자였지 사실상 고모와 고모부는 제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모는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기신 유산을 전부 가로채 갔어요.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죽은 듯이 일해서 모아오신 돈과 아버지의 목숨값 모두 고모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모는 그 돈을 저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졸지에 너 같은 짐덩이를 떠안게 되었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를 구박하시고 차별하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도가 더더욱 심해졌어요. 저는 고모 집에서 아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모는 사촌 동생에게 어차피 성인이 되면 바로 집에서 쫓겨날 애니 정도 주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고 고모 앞에서 저와 사촌 동생은 말도 한마디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는 저와 사촌 동생을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아무리 차별하고 구박하더라도 보는 눈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저는 고모 가족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조차 먹을 수 없었어요. 항상 고모 가족들의 식사가 끝난 후 남은 찌꺼기로 밥을 먹었고 사촌동생이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반찬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고모는 사촌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시며 얘가 아까운 줄 모르고 먹을 것을 남긴다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촌동생은 고모 부부의 눈을 피해 제게 몰래 간식을 챙겨주고는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사촌동생이 없었다면 전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촌동생 덕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폭력적인 고모 부부 밑에서 저와 사촌동생은 친자매 이상으로 끈끈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촌동생은 서울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촌동생은 법대에 입학했고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똑똑한 사촌동생과 다르게 저는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고모집에서 나와 숙식이 제공되는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서울로 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사촌 동생은 언제나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지내는 것 같았고 대학에서도 항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생활에 열심히 적응해 나갔어요. 당시에 저는 그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몹시 행복했습니다. 몹시 적은 봉급을 받고 일했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찍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기는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어떻게든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지냈어요.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 직장도 자주 옮겼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도 항상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고질병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니라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호구처럼 굴기도 하고 모두와 잘 지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사람이 절 좋아할 수는 없는 법이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유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서도 운영하시는 유치원이었어요. 규모도 제법 크고 남편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통원버스를 운전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관리자 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원장교사, 시아버님은 운영, 경영을 맡아 하시는 말 그대로 가족이 굴리는 유치원이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유치원에서 버스 운전하고 시설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작은 동네 유치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저와 비슷한 수준의 벌이에 비슷한 조건의 사람이겠거니 막연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3층 건물의 시설도 좋고 주변 엄마들이 너도 나도 본인 아이들을 보내려고 줄을 서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넉넉한 형편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자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는 사람이라 그런지 몹시 다정하고 유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푹 빠졌습니다. 연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서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에는 몹시 친절하고 다정한 낯으로 저를 맞아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아에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가 싹 바뀌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조건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냐며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도 그냥 남편을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또다시 혼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 과일이며 선물을 한가득 들고 시댁에 찾아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 따라서 유치원 차를 타고 아이들 등하원도 도와주고 유치원에 간식도 사들고 가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누가 이런 걸 사오라고 했냐며 제가 사들고 간 간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셨어요. 남편에게는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외부인을 이렇게 아이들과 막 접촉하게 하면 되겠냐며 호통을 치셨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 같은 사람은 어머니 눈에 들 수가 없나 보다. 주제 파악하고 남편과 헤어지는 게 맞나 싶어졌을 무렵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하시지는 못하겠는지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번갯불에 콩 볶듯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까칠하고 못된 분이셨어도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참 자애로우시고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구셨지만 뒤에서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내뱉으시며 아이들과 학부모 뒷담화를 하셨어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며 시끄럽게 땡땡대는 아이들을 상대하기 힘들다면서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신우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신우이는 CCTV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고 폭언을 쏟아내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처음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신우이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멋모르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얘기하니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이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며 이런 지독한 것들을 하루 종일 상대해보면 언니도 곧 이렇게 될 거다. 솔직히 몇 대 때리는 건 티도 안 나고 애들도 잘 모른다. 이래도 애들은 나 좋다고 잘만 따라다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더라고요. 신우이의 이런 무개념적인 행동을 다른 동료 교사들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신우이가 원장 딸이었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서 지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신우이의 그런 행동을 전부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야 할 유치원 교사들이 이런 천인공 노할 짓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제 아이를 낳고 나니 더더욱 시어머니와 신우이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놀랍게도 남편도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무개념적인 행동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남편도 유치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입장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굳이 참견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 오랜만에 사촌동생에게 연락이 왔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촌동생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촌동생은 경악을 하며 세상에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다 있냐며 혹시 모르니 신우이의 폭언과 폭행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놓든가 녹음을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억울하게 휘말릴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 사촌동생의 말에 저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증거를 남겨놓냐. 그렇게는 못하겠다 답했지만 사촌동생은 속편한 소리 하지 말고 꼭 시키는 대로 해라. 나 변호사 아니냐.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 언니를 돕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가 꼭 있어야 한다며 제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일단 시키는 대로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사기는 했지만 이걸 정말 사용해야 하나? 몹시 망설여지더라고요. 신우이가 맡고 있는 반에는 유독 발달이 느린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눈에 띄게 발달이 느린 아이였고 제 생각에는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는 몹시 화를 내면서 지금 우리 애를 장애인 취급하는 거냐며 신우이에게 폭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아이를 거의 짐짝 취급하듯 다루고 있었고 부모 닮아 멍청하다느니 나 같으면 저런 자식 키울 바에 그냥 어디 버리고 오겠다느니 짐승만도 못한 것을 내가 왜 돌봐야 하냐. 아이의 면전에 대고 막말을 쏟아내곤 했어요. 반의 다른 아이들도 신우이가 그 아이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신우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아이를 따돌리는 실정이었죠. 그날은 미술 수업을 하는 날이었고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어보는 수업이었어요. 역시나 그 아이는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감을 엎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의 손바닥을 찍기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신우이는 아이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뒤따라 나갔어요. 신우이는 화장실로 아이를 끌고 들어가더니 무자비하게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카메라가 생각났고 급하게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어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사진을 남기는 게 맞나? 지울까 싶다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저를 거의 하녀 취급을 했거든요. 시누이는 저를 항상 아랫사람 대하듯 대했어요. 모시는 기본이고 말끝마다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은 멍청해서 안 된다느니 언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느니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상식이 없다느니 막말을 쏟아냈고 각종 잡일을 전부 제게 떠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교사 자격증이 없었으니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기보다 잡다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너는 그런 역할에 딱 어울린다며 비웃고는 하셨거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을 다 알면서도 완전히 나몰라라였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던 사람이 실상은 본인 어머니께 찍소리도 못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아이들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하대를 더는 견딜 수 없어 결국 유치원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께서는 너 같은 애 있으나 마나하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벌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 자연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데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결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대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고 몹시 잘 사는 집 남자라고 했어요. 축하해줄 일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축의금이었어요. 도통 얼마를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보통 가까운 사이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혼수를 하나 해주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면 형편에 따라 30만 원 선에서 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형편에 20만 원도 무리였어요. 그렇지만 축의금을 적게 줬다가는 괜히 채 잡힐 것 같아 결국 딸의 돌반지를 가져다 팔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축의금 하는데 돌반지까지 팔면서 유난이냐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돌반지야 기념으로 맞춘 거지. 꼭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축의금은 두고두고 회자 될 테니까요. 그렇게 돌반지를 가져다 판 돈으로 겨우 100만 원을 맞춰서 축의금을 넣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흠 잡힐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었죠. 물론 전부 제 착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시누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좀 오라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과 함께 찾아갔더니 두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 앞에 제가 냈던 축의금 봉투를 던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을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누이 결혼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최신 가전제품이며 명품백이며 선물을 쌓아준다는데 겨우 100만 원? 너 어렵게 자라고 돈도 없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뺨을 사정없이 올려 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노래졌고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화끈거리는 뺨을 붙잡고 옆에 서 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그러게 내가 더 하자고 했잖아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돌반지를 판다고 하니 무슨 유난을 그렇게 떠냐며 잔소리를 늘어놓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 순간 속에서 열불이 솟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와 애를 데리고 사촌동생을 찾아갔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사촌동생뿐이더라고요. 사촌동생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제 모습을 보고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다 설명하니 사촌동생은 답은 이혼뿐이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증거들을 모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시는 그런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사촌 동생은 이혼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니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행동할 거다. 그럼 언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를 착실히 쌓으면 되는 거다 말했어요. 결국 동생이 시키는 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시누이와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갈 곳도 없는 애가 자존심은 있어서 괜히 가출 한번 해봤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지 주제는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겠다 꼴값을 떨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아이 양육에 소홀한 증거, 시댁 식구들이 제게 폭언, 부당한 행동을 했던 증거, 거기에 유치원 교사들과 접촉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도 빠짐없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고 사촌 동생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남았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남편에게 시원하게 이혼 선언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었는지 제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에 남편은 몹시 놀라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왔지만 저는 소송장 갈 테니 기다리란 말 한마디 남기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속이 정말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제 이혼 소송과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건 두 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소문은 발빠르게 퍼졌고 유치원은 난리가 났어요. 사진과 녹음을 비롯해 동료 교사들의 증언까지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고 학부모들은 앞다투어 본인들도 고소하겠다. 당장 원비 환불해줘라. 너도 나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연히 시누이는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결혼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이혼을 당했어요. 유치원은 물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아동학대로 전과자가 되었고 교사 자격도 정지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업계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되었죠. 이혼 소송도 당연히 제가 승리했고 딸의 양육권과 막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새로운 집을 구했고 시누이의 도움으로 아동 돌봄 교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촌 동생에게는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유치원이 망한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유치원 문도 닫고 벌금이며 위자료며 상상을 초월할 금액을 병상했으니 거리로 나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참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제서야 제 인생이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천사 같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보내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저희 딸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만큼 제 딸에게만큼은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제가 딸에게서 아빠를 빼앗은 것 같은 기분에 조금 죄책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빠는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저 혼자서도 아이 잘 키워낼 자신도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제 곁을 지켜줄 가족이 없다는 결핍을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절대로 그런 결핍 느껴지지 않게 사랑을 듬뿍 주며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키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요. 참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 채널에 올라오는 다른 기가 막힌 사연들보다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찌되었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니 여기에 공유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 저를 도와줄 사촌동생이 곁에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마보이 남편과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짓을 일삼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촌동생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도 이 빚을 다 갚으며 살 거예요. 요즘 저희 딸은 조잘조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제나 저를 엄마, 엄마 불러주며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 따라다니는 딸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런 딸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요. 여러분께서도 한 번 사는 인생, 저와 같이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럼 분명히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처가살이도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계실까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둘 중 어느 입장도 처절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쪽을 지독하게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만날 때 좋은 느낌이 들었고 점점 만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고민하던 저에게 아내의 이 한마디가 확 시기를 끌어당긴 거나 마찬가지였답니다. 진우 씨, 나는 외동딸이라 늘 형제가 없고 외로웠어요. 나만의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었고 그게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사실 아내가 프로포즈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게 미안해서 저도 극장을 빌려 크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우리가 오래 만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귀엽고 예쁘게 느껴졌던 아내는 저뿐 아니라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무척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과하게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끼는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뭐가 문제냐? 부모가 자식 아끼는 게 당연한 거고 다들 그런 존재로서 만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아주 다소 정도가 지나치신 분이었어요. 어지간한 정도로 제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보통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장모님 댁 근처로 와서 살아야 한다고 하도 성하셔서 아버지께 도움을 좀 더 받고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수시로 들리셔서 평수, 구조,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갑갑함이 느껴지고 피로해지더군요. 잠깐만, 침대가 여기로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침대 있는 방은 안쪽에 있어야지. 왜 침대를 여기에다 둔 거야? 잠깐만. 이 옷장은 또 뭔가? 옷장이 공간을 너무 차지하는 거 아닌가?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좀 놔두시면 안 돼요? 니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집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으라는 게야? 아휴, 평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엄마, 평수 문제는 그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꾸 그럼 이 사람도 피곤해?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부부 2명이 사는데 16평이 웬 말이야. 무슨 개미 2마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갑갑해서 어떻게 사냔 말이야. 이래서 사위가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모은 돈이 고작 이것밖에 없으니. 장서방, 내 친구 딸은 이번에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신혼집 차렸다고 하더라. 남자 집에서 아파트 한 채를 해줬다고 하던데 대체 자네 집안에선. 아휴, 말을 말자.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신혼생활을 즐기기는커녕 우리가 잠깐 산책을 나가거나 근교로 나가기만 해도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것도 아내가 아닌 저에게요. 자네 어딘가?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장모님 집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김치 좀 주려고 왔더니 왜 없어? 차도 안 보이네. 가영이랑 어디 나갔나? 사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일 장모님이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하는 것만 같고 당연히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차를 돌려 서둘러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거절도 해본 적은 있지만 장모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아내는 전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고 할 의지도 없어 보이더군요. 처음에야 제게 알았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점점 본인의 엄마가 남편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고 우리 부부 사이로 자꾸 들어오시는 걸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듯 했는데요. 이때도 약간 낌새가 이상했는데 아내는 저와 둘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시시콜콜 장모님께 일러바치고 있었더군요. 당시 장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오시는 통에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내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더는 안 바래. 주말만이라도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자. 집도 가깝고 장모님 뵙고 싶을 땐 언제든 자기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고 내가 반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오는 거 싫다는 거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갖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 엄마가 우리 걱정해서 오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됐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나 잘래.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갑갑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한 이래 5년이 될 때까지 딱 3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히 세고 있을 정도로 두 분은 먼 지방에서 거의 오지 않으셨고 오라마라 소리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너무 상황에 안 맞는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배를 거칠게 눌러대는 것이었어요. 이제 느낌만으로도 그게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장모님은 엄청난 기세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몸을 부르르 떠시더군요. 자네, 나랑 이야기 좀 하세. 장모님은 그대로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언제나처럼 저희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군요. 그 뒤로 줄줄 내뿜으시는 호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너무 놀라서 뒤에 있는 아내를 큰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가영이한테 내가 오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 자네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자네만 보면 한심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매일 들여다봐야지 별 수 있어? 그럼 좀 걱정 안 하게 잘하던가.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와 나눴던 이야기가 완전히 과장되어서 전달되어 버렸고 장모님이 하시는 말 속에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저에게 비수를 툭툭 꽂는 말들이 순식간에 와장창 떨어져 나왔어요. 황당해서 아내를 보니 자기도 장모님이 이렇게 바로 달려올 줄은 몰랐던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힐끔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몇 시간을 꾸중을 들었고 기분이 상하니 자네가 밥을 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며 밖에 나가서 식사까지 사드리고 왔습니다. 우적우적 소고기를 드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수그렸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제가 낮은 자세로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시에는 좀 헷갈렸어요. 신혼 때라 제가 아내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지라 초반에는 저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 생각했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불끈불끈 화가 나기도 하고 불만이 올라올 때도 많았지만 어찌되었건 중간에 출장도 있고 집에만 온전히 있는 시간이 있던 건 아니어서 그때그때 잠깐 숨 돌릴 틈이 있었던 덕에 5년은 그럭저럭 지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참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액수도 본인이 정해오셨더군요. 용돈이요? 그래,
내가 결혼 전엔 물론 받을 생각 없다 하긴 했지만 이젠 좀 받아야겠네. 늙은이 혼자 생활하는 게 여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네, 나한테 한 달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장모님, 저 아시다시피 제가 외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100만 원까지는 좀 힘들 듯한데 액수를 다르게 맞춰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장모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니, 100만 원 주기가 그리 힘들단 말이야? 이건 내 딸이 동의한 일이야. 왜 자네가 그 돈을 못 주겠단 건가? 아니면 내가 우습게 보여? 나 자네 집에 반찬 만들어다 주고 틈틈이 자네 옷도 좋은 걸로 사다가 챙겨줬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못 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요구한 돈은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야. 더 이상 말은 하지 마세.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장모님은 정말 막무가내였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화낼 틈도 없이 돈을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장모님은 제게 옷 한 벌 사주신 적 없었고 반찬은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집 반찬을 가져가실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카드로 아내와 놀러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장모님께서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아내에게 들은 것만 해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사놓으신 땅이 있어서 그거로도 먹고 사시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자기 돈 쓰는 건 아까워하시며 제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주변에 조언을 구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해보았어요. 장모님께 미안하지만 여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액수로 용돈 드리는 건 더 힘들 것 같아. 우리 이제 아이 낳고 하려면 저축도 해야 하잖아. 필요하시다면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허나 아내의 반발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엄마한테 주냐며 엄마가 난리 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보, 나도 이건 당신 의견에 못 맞춰줘. 우리 지금 사는 거 생각보다 팍팍해. 아이 생기면 더 그렇게 될 거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내 뜻대로 해야겠어.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뭐? 50? 기가 막혀.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카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 장서방이 나보고 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너도 알고 있던 사실이야? 아니요. 엄마, 난 몰랐는데. 지금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엄마 용돈을 깎는다는 거야? 우리 집 사는 게 뭐가 부족했어. 엄마,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해 볼게. 걱정 마세요. 네, 아내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나오면서도 죽어도 우리 엄마한테 100은 줘야 한다며 저를 쥐잡듯 잡았고 그 괴롭힘을 몇 날 며칠 당하다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죠. 왜냐하면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저는 무조건 일을 해야 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시험관으로 접어드는 시기였고 일단 아기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새 식구가 된다면 더욱 위태롭게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 때였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한 번에 일어나고 그걸 연거푸로 얻어맞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진우 씨의 개인적인 발전에는 회사가 도움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권고드려요. 5월 3일까지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주세요. 제가 근무일과 급여 협상을 하는 중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방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 때에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뭐든 해 있고 주변에 상담하니 다들 쿠팡 쪽 배달 일들을 발빠르게 시작했길래 저도 소개를 받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걸리게 되었어요. 아니, 제 입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나 엄마랑 제주도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줘. 풀빌라 예쁜데 알아놨단 말이야. 제주도? 그건 무리인데? 왜 무리야? 당신 월급이 있는데? 아내의 동그란 눈을 보는데 정말 아찔하더군요.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해야만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정이 떨어져 보기는 결혼 생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뭐야, 회사 잘렸어? 어떡해. 거기 김 부장님이랑 한 팀장님 네는 다닐 거 아니야. 나 거기 부인들 모임 못 나가는 거네. 거기 모임 재밌는데 당신 잘리면 나 거기 이제 못 끼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도 생길 수 있고 가정도 꾸릴 건데 그렇게 회사 잘려버리면 어떡해? 난 뭐 먹고 살려고? 당신 일 열심히 한 거 맞아? 정말 어떻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러? 듣자 하니 기가 막히네. 내가 그 회사에서 거의 반강제 협박처럼 퇴사를 당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얼마나 무능력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 못해?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했다지만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당하고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놀던 커뮤니티 모임 걱정이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런 무능력한 남편이 일까지 잘려서 집에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좋은 소리 할 부인이 세상에 어딨어? 당신이 열심히 했어봐. 이런 일이 생기나?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남자는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나 모임도 못 나가고 쇼핑도 못 하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본 적 없단 말이야. 엄마. 아내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지만 그냥 밖으로 나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화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며칠간 냉전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싸움을 붙이긴 했지만 같이 싸울 만큼 체력도 되지 않았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운전하며 배달을 하고 부업들을 하다 보니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기에 그냥 아내를 못 본 척 그대로 씻고 방에 들어와서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시기에 저는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곳도 피할 길이 없는 완전히 모서리에 몰린 기분이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대충 삼각김밥을 입에 우겨 넣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두통약을 몇 알을 먹어도 익숙치 않은 일을 갑자기 시작하고 돈만 보고 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컸는지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음은 원치 않으나 몸이 너무 지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퇴근할 시간 안 됐잖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 시간에 못 올 곳을 온 사람처럼 당황하는 아내의 표정이 왠지 이상하더군요. 대답을 안 하고 아내 주변을 봤는데 백화점에서 쇼핑한 듯한 명품 박스 2-3개가 있고 아내는 그것을 풀러 꺼내고 있었어요. 그 가방들은 한창 구하기 힘들다며 가방이 무슨 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들을수록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던 것이었고요. 이게 다 뭐야? 당황한 아내는 2-3초간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면서 돌연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 나 요즘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이런 것도 못 사줘? 사실 이런 것 당신이 내 손 잡고 가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남편은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턱턱 사주면서 원하면 더 사준다고 해. 뭐라고? 내가 당신 배려한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친구 민지 알지? 민지 남편은 이번에 승진해서 승진턱으로 명품 가방이며 귀걸이, 목걸이 다 사줬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럽던지. 거기에 대고 내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도 잘려서 배달하고 있다고 차마 쪽팔려서 말 못하겠더라. 그래서 나도 하나 마련했어. 제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뭔 소린지 납득이 안 가고 아픈 머리는 점점 더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온통 지쳐있는 제 몸에서는 땀 냄새가 더 역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눈이 획 뒤집혀 소리를 지르더군요. 짜증나. 남편이 돼서 이런 것도 못 사주냐고. 나도 오늘 아침부터 줄 서서 무려 3시간이나 죽치다가 겨우 얻어서 사온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 미쳤어? 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이래? 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뛰어다녔어. 어떻게든 벌어보겠다고, 우리 가족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 이런 명품백 산다고 백화점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대충 봐도 가방 3개를 다 합한 가격은 좋게 1,000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결혼 이후 단 한 푼도 벌어본 적 없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아내에게 고함을 질러버렸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난 더 이상 무능력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 아내는 그대로 쇼핑백들을 주섬주섬 담더니 옷가지를 몇 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간 곳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씻지도 못하고 저는 어린아가 한동안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이날 저 같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저를 아시기에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진우야, 무슨 일 있냐? 아버지, 결혼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계속 되물으시는데 저는 그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진우야. 아니에요, 아버지. 조만간 한번 갈게요. 녀석, 왜 그렇게 싱거운 거냐?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늘 자조심하고. 아버지도 썩 시원한 말투는 아니셨어요.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아시는 듯 했어요. 한창 지방에서 돼지 사육을 하느라 바쁘게 살고 계시고 여가도 없으신 걸 잘 알기에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살가운 사이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평생 가장으로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을 지탱하신 아버지의 무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은 술을 사와서 그냥 맨 상태로 혼자 꾸역꾸역 마셨는데요. 두통이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그런지 무척 기분 나쁘게 머리가 아프더군요. 얼른 자야겠다 싶어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거칠게 눌러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다시 들어온 건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즉각 곤두섰는데 그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이봐,
자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간 아무리 그렇게 들락날락하셔도 벨은 누르고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와 버리신 거죠. 그 장면에 저도 화가 새삼 나려고 하는데 장모님은 그런 표현도 할 수 없게 충격적인 행동을 해버리셨습니다. 제 오른쪽 볼에 찰싹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제 뺨을 거세게 올려붙이신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눈이 거의 밖으로 돌출될 지경이었고 당황해서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엄하신 아버지라고 해도 종아리나 손바닥을 맞았지 얼굴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보자 하니까 자네, 우리 가영이가 그리 만만한가? 어디 우리 일을 혼자 내쫓는 거야? 자네, 내가 직장 잘렸다 했을 때도 가만히 두고 봤어. 근데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뒤떨어지는 게 싫어서 가방 좀 비싼 거 좀 몇 개 질렀다고 그걸 그리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 어디 돈 번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고깟 200, 300만 원 돈이랍시고 갖다 주면서 이보게, 자네 아버지 돼지 사육하신다고 했지? 돼지 사육하신다더니 자기 아들도 돼지처럼 키우신 거야? 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 분수도 모르게 내 딸한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한 거냐?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이도 떨리는 것 같고 입안에서 욕지기가 나올 것처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고함을 질러대는 장모님의 소리가 귀에 웅웅대며 뭉쳐들리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내가 바람을 폈나, 가정폭력을 저질렀나, 빚을 졌나. 아내에게 어떤 폭언도 조그만 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나의 노력은 본체만체 하고 그 돈 일부를 멋대로 탕진해버린 아내에게 화를 낸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못 참고 우라를 토하며 장모님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제가 가영이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장모님은 이렇게 남편이 돈 버느라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사드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왜 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뭐야? 저도 거의 이성을 잃고 장모님이 신발을 신던 안 신던 밖으로 나가시라며 문을 열었고 내쫓듯 장모님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장모님이 황당해하시며 문 곁으로 나가시길래 확 문을 잡아당겨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터벅터벅 들어와 맞은 뺨을 만지면서 기가 막혀 엉엉 울었어요. 아내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걸까? 대체 누가 잘못인 걸까 하고 식탁에 엎드려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인 것 같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하도 전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와서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대체 네 사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애비한테 얘기했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사돈한테 전화가 방금 왔는데 거참 기가 막히는구나.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되물으니 돌아온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피가 끓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붙잡고 울부짖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아, 글쎄, 네가 막 자기한테 대든다면서 버릇없이 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보고 글쎄, 돼지나 키우더니 아들도 돼지처럼 키웠다고 하더구나. 내가 살면서 생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색이랑 이혼시킬 거라고 하던데 뭐가 어떻게 된 얘기인 거야? 장모님은 저도 모자라 저희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댔더군요. 돼지 사육 평생 성실히 해오신 아버지에게 그의 잘난 아들도 돼지같이 키웠다니요. 제 아버지 직업을 비하하는 것과 동시에 저까지 한껏 깔아뭉개는 말을 저희 부모님에게 했다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까지 건드리니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저는 술김에 마치 10살짜리 애처럼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간 있던 일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간 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꾹 참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던 아버지는 장모님이 그렇게 집에 드나들며 매일 간섭했던 걸 아시고 점차 화를 참지 못하셨고 제가 실직하고 일을 여러 개 하고 있음에도 아내는 그렇게 제 돈을 써버리고 다 제 잘못으로 돌린 것, 그걸 갖고 적반하장으로 장모님이 뛰쳐와서 제 뺨을 때린 것을 들으신 뒤엔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어요. 이런 몹쓸 집안 같은 이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 안 나오는구나. 진우야, 너 그간 왜 이런 일은 아버지에게 말 안 한 거야? 내가 너 이리 살라고 공부시키고 그런 줄 알아? 너 이거 이혼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거 그냥은 못 넘긴다. 어디 내 아들을 돼지로 만들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으신 건지 목이 메이신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장모님 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도통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주소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 할수록 뺨 맞은 일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수치였으며 우리 아버지에게 해댄 심한 모욕을 생각하니 장모님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나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맨날 부모 없는 자식 마냥 그렇게 딸을 감싸던 장모님을 생각하니 아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부글부글 화를 냈다가 다시 추스르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씻고 잠들었는데요. 이후에 거의 10시간 정도 정신없이 잠들었다가 깨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 주소를 알았으니 가서 뭔가를 저지를 것이란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파장이 엄청 커버렸더군요. 돼지나 키우니 자식도 돼지같이 그 모양으로 키운다는 장모님의 말에 아버지는 그 길로 직원분과 돼지 5마리를 싣고 가서 장모님 집 배를 눌렀고 나와서 둘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직원분을 시켜 돼지를 장모님 집 마당에 풀어버린 겁니다. 직접 눈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장모님은 기겁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쫓아내기는커녕 손도 못 대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새 돼지들은 똥을 싸고 꿀꿀거리면서 난장판도 아니었던 모양이고 풀고 나가버린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전화한 장모님에게 일침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이 돼지들이 뭐가 문제요? 사돈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낫습니다. 그렇게 돼지들 무시하고 내 아들도 돼지 거리더니 사돈이 그렇게 돼지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요. 어디 같이 한번 지내보쇼. 내 선물입니다. 당연히 장모님은 난리가 났고요. 돼지는 불구하고 동물이라면 질색하시던 장모님이라 여간 고역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모님 집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장모님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혼비백산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절 보더니 당신 아버지 미친 거냐고 얼른 돼지 데리고 가라고 난리였어요. 그때 장모가 절 보고는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자네 아버지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지금 내가 왜 이 더러운 돼지똥을 치우고 있어야 하냐고? 이봐요. 당장 데려가요. 이 더러운 돼지들 당장 내 집에서 치우라고. 안 그럼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드릴 거니까. 신고요? 아니 좋아하시는 돼지 선물해 드렸는데 왜 신고를 하십니까? 이 돼지들이 생각보다 영특해요.
똥도 잘 가리고요. 어디 한번 잘 길러보세요. 내 특별히 선물 드리는 겁니다. 사돈 위에서. 아니, 이 양반이 자네 못하고 서 있어. 아버지 말리지 못하고. 정말 이대로 내 딸과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사돈도 참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내가 콧감 몇 마디 했다고 이 더러운 돼지 새끼들 데리고 와 내 집에 풀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돼지 사육해서 배운 거 없는 건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무슨 경우라니요? 이 돼지들이 사돈보다 훨씬 낫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돈을 주인처럼 잘 따를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이 돼지들은 명품백 같은 거 사고 누구 뺨 때리고 하는 짓은 안 합니다. 최소한 양심들은 있거든요. 뭐예요? 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장모님의 싸움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엔 저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간 거였지만 그냥 이 상황을 두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들이 더 집안을 뛰어다니며 쏟하며 식탁이며 더럽히고 어지럽혔고 아버진 화가 난 얼굴로 장모님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이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돼지들을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내 가방.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돼지들이 아내의 명품백에 장난짓을 한껏 쳐놓았더라고요. 돼지들의 똥이 푸짐하게 빼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할 듯 엉엉 울었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저리 가라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어떻게든 그 가방을 살리시겠다고 진공청소기로 돼지들을 밀어내려 하셨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좀 후련하신 얼굴이 되어 자기 돼지들이 명품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를 어쩌나. 사돈, 괜찮습니다. 돼지 똥꿈이란 말도 있잖아요. 돼지 똥이 그리 해롭진 않습니다. 가방 잘 닦아내고 하시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이참에 인성도 좀 갈고 닦으시면 좋고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제야 직원들에게 돼지들을 데려오라 하여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너 분명히 알아라. 너한텐 내가 있고 네 엄마도 있어.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애비한테 말해. 너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 애가 아니다. 알았어? 돌아오시는 길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저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화를 못 누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울컥하기도 하고 입을 막고 끄끄거리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틀 정도 지나 아내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편한지를 새삼 체감하게 되었어요. 집값 갚기는 여전히 턱이 없지만 매번 불평에 뭐가 없다고 하는 아내와 매번 아내 말만 듣고 쫓아와서 왱왱거리는 장모님만 없어도 제 머릿속엔 많은 여백이 남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다 보니 생각할수록 장모님이 말했던 이혼 얘기가 머리에 맴돌았어요. 저도 더 이상 걸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셨으니 이혼을 진행하겠다.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장모님의 대답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만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자네가 와서 가영이 데려가게. 무슨 말이십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별일도 다 있는 거야. 자네도 자네 아버지도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긴 했지만 용서해 주겠네. 어른 말 들어. 얼른 와서 데려가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변덕을 부리시는 건지.
당장이라도 이혼시킬 기세였고 뺨은 고사하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팍 줄어들어서 저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걸 보니 저희 아버지가 나선 게 상당히 크게 각인되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딸 저보고 와서 데려가라고 또 허울좋게 말하는 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죠. 허나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도 자기 딸 성격 잘 알고 있고 누구 만나 쉽게 결혼할 수 없을 거 알 테니 그냥 편하게 돈 벌어오는 남편 옆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였죠. 하지만 그 속셈을 모를 리 없었던 전 더 꼿꼿하게 맞대응해 주었습니다. 절대 재결합은 없을 거고 이혼은 필수 부가결한 것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장모님, 저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못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합쳐봤자 결국 저와 그 사람 사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 전과 같은 상황이 생길 거고 저도 더 이상 속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였던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싶어서 전 그리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사돈에게 사과하면 되나? 그러면 자네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럼 그리 하겠네. 자네가 말 좀 잘해주게. 부부 사이 연을 그리 쉽게 끊으려 하면 되나? 내가 사과할 테니 일은 마무리하세. 전 장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중에서야 집에 온 아내는 제게 표독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어요. 당신,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꾸해 주었습니다. 당신 없는 한 달 혼자 사니 세상이 다 이뻐 보이더라. 만사가 편했어. 내가 어딜 가서 뭐라고 살든 이젠 당신 알 바 아니야. 당신도 잘 살아. 아내는 그 말에 사태 파악이 됐는지 울먹이면서 이제 명품 안 사겠다고 하는데 그 눈물마저 꼴보기가 싫더군요. 이 힘든 시기에 더 복잡하게 이혼 처리하면서 전쟁할 걸 생각하니 그건 그것대로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저는 과감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해방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심정이랄까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솔직히 이런 이혼 얘기 자랑거리도 아니고 떳떳한 일도 아니어서 괜히 쓰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막상 끝내고 나니 제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선택을 두고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결심한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길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올 한 해 더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있길 기도할게요.